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오늘의 주제는 관계 중독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지님. 안녕하세요. 근데 네.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관계에서 중독이 되나요? 어. 중독이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강박적으로 관계에 집중하고 관계에 몰입하고, 마찬가지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관계가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는 그게 바로 관계 중독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되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되게 헌신적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막 보여내주고 이게 정말 진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관계 중독자들, 그리고 본인이 관계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게 삶의 어려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은 사실은 관계 중독도 내가 진정한 사랑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공허함과 상처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요. 그죠? 우리 사실 중독자들은 다 어떤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네. 중독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 방금 오늘 주제 뭐 관계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도 알코올도 그렇고 네. 다 그 어떤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그렇다면 사랑은 과연 뭘까요? 관계에서 결국 그 가장 핵심적인 거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뭔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터질 것 같아 머리. 수많은 그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예, 참고하시고요. 알겠어요. 제가 리스트로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관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 중독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요? 또 예, 여자가? 실제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이게 정말 중독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또 내가 집착하고 내가 막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될 때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독되는 패턴들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공허함이나 어떤 수치심이나 상처들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관계에 매달리지만 결국 그 관계 이후에 그 이후에 오히려 절망감과 우울감, 부끄러움 등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관계 안에서. 그렇죠. 관계 후에.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나 또 내적인 그런 어떤 능력은 없고 계속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또 누군가와 함께 내가 계속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에만 몰입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릿속에는 계속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 성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쪽에 이제 에너지가 쏠리게 되면서 사실은 일이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머리 터지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삶에서 막 그 느껴지는 어떤 무력감이 될 수도 있고요. 공포, 불안, 슬픔, 분노 같은 것들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와의 그 성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와의 그런 관계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나를 잊어보고자 하는 그런 다른 중독들하고 마찬가지지만 이 그 관계 중독은 관계에 몰입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상처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면 뭐 어떤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임신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파괴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친밀감에 대한 강한 욕구가 또 있기 때문에 중독 중에서도 관계에 더 몰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을 탐닉하고 그리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남성을 어떤 통제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성을 매개체로 해서 자신이 또 자신의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덮으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덮네요. 네. 수치심과 그 네.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다 덮으려는 데 관계를 사용하니까 이게 관계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중독 또 성중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시절 상처와 깊은 관련이 있고 사실 성중독 같은 경우도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지 못했던 애착, 내가 받지 못했던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을 강박적으로 되게 몰입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관계 중독, 성중독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어린 시절 내가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체계가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 학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관계 중독 저희가 또 게스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여성분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근데 용기 있게 또 저희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열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매입니다. 네, 어떠세요? 저희 이렇게 관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열매님 먼저 이야기 시작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많이 망설였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떨리기도 하고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그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이 이야기들을 저도 같은 여잔데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속으로는 되게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열매님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내 인생이다 인정하고 또 지금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고 또 회복이 되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렇게 박수치고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 중독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거의 30년 가까이 물론 어린 시절까지 포함이 됐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그래서 강박적으로 더 어떤 관계에 집착을 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잠깐 울컥했는데요. 네.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누가 보기에는 참 어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일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았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제 남은 인생이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더 빛날 거라는 확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제 주요 이제 문제는 물론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안이 심하게 많다던가 친구들과 관계를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뭔가 내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근데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가식 같다는 느낌?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좀 강박적인 성격들. 예를 들면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한 번으로 그냥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좀 강박적인 그런 시험 공포증. 또 어릴 때부터 자유행위에 집중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로 뭔가 불안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걸 꺼내놓을 그런 주제들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네.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 제가 집착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를 별로 못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초에 자살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기는 억울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껏 즐기다가 죽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성들과 관계에 심하게 집중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목숨이라는 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결심하던 대로, 계획하던 대로 되지 않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오던 몇 년간의 패턴이 끝없이 이어졌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년 정도를 실질적인 그런 중독행위에 빠져서 살았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딱히 없었고, 저 역시도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패턴이 저는 또 저한테 맞았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군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가 남들과 다르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셨다고 했고, 성인이 됐을 때 또 내가 심하게 그 자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학대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네요. 어떤 패턴들이 계속해서 막 8년 뭐 이렇게 반복이 됐다 그랬는데 어떤 패턴이었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친구라는 존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잠깐 동안 그냥 같은 반에 어울리는 그 정도. 아무튼 친구라는 그 느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에 입학을 한 후에도 그런 관계를 맺을 줄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간은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자위에 집착했던 것들 또 로맨스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을 즐겨 했던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남성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한 명으로는 만족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한 명을 만나면 그 남자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고 언제 나를 혼자 놔둘지 모르니까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그래서 처음부터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정상적인 그런 연애라기보다는 거짓과 가식들로 좀 뒤덮인 그런 관계였어요. 네. 사랑이란 것도 뭔지 모르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을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도구.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연애 관계를 끝내고 나선 채팅에 제가 빠졌어요. 채팅으로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을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저 생활 자체가. 근데 혼자 있긴 너무 두렵고 싫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손쉽게 채팅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남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되게 두려웠어요. 더 20대 초반 이럴 때는 그 남성들이 나이가 또 30대 이런 남자들도 있었고 되게 두려운 상황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경험도 너무 없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두려워도 만났어요. 아무리 두려워도 또 아무리 그 남자가 나를 이상한 취급을 해도 만났어요. 헤어질 때 너무 비참해지는데도 그래도 만났어요. 계속 만났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패턴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정말 딱 중독. 벗어날 수 없는 그 쳇바퀴에 이렇게 들어간 느낌. 근데 그게 너무 빨라져요. 주기가. 네, 그래서 강박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한 잔 마시고 다음 날은 2잔 마셔야 되는 것처럼 주기가 점점 짧아진 거네요. 맞아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열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졌던 계속 감정들은 버려짐, 불안, 외로움, 사랑 이런 단어들이 제 안에서 계속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나 버려짐에 대한 혹은 이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원인들이 그냥 20대 초반부터 있었던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제 안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집에 와보면 이제 뭐 시장에 가시거나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시거나 이러면 집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눌러도 아무리 눌러도 엄마가 안 나오면 정말 거기서 죽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황 상태인데 예, 거기에서 완전히 저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불안이 막 느껴져요. 또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외출을 하시고 이제 평소에 이제 돌아오시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집에 있는데 평소에 9시에 오시던 분들이 9시가 지나 1초가 되고 2초가 되고 3초가 되는데 안 오셔. 그럼 정말 그 기다리는 예를 들어 1분을 기다렸다면 그 1분이 정말 지옥에서 한 10년을 산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느껴져요. 그런 걸 계속 경험했어요, 어릴 때. 왜 그런지 몰랐죠. 그리고 또 제가 표현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우울증도 있으시고 맨날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예민하셔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불안이 느껴져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엄마가 딱 보이면 그때서 이제 살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옮겨오듯이 그런 걸 정말 거의 매일 경험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이상했죠.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계속 그랬어요. 또 저는 밤에 저 혼자 이렇게 안 자고 있는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네, 그래서 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이제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밤이 오기까지 한 12시간은 12시간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행이다 이러는데 또 밤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그 혼자 눈 떠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또 느껴야 돼서 밤이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초등학교 내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서부터 그게 없어져서 너무 신기해서 너무 혼자서 기뻐했는데 왜 없어졌어요?
이유가 어떤 이게 너무 계기가 신기했어요.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갑자기 잠을 오늘도 두렵겠지 하고 딱 누웠는데 그날은 제가 스르르 잠이 들고 그날은 편히 잤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날 너무 신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어제 그러니까 엄마한테 몇 번은 얘기했어요. 제가 밤에 자는 게 너무 힘들어 무섭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날 어제는 내가 진짜 그냥 잤다고 어제 너무 그냥 잠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 와 신났어 얘기했는데 엄마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놀랬죠. 저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무 행복해서 말을 했는데 엄마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버려짐에 대한 거는 어릴 때부터 참 많았어요. 불안한 그런 느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두려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매일매일을 보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그리고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우울증도 있고. 그 아이가 기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둠이 무섭고. 그렇지.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그렇지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기대면 파괴될 것 같다? 엄마가 바스스 부서지고 맞아.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좀 아프셨어요. 마음이 아프신 분이셨고 어떤 구체적으로 병이 있었다거나 병원에 다니신 적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아픔이 좀 정신적으로 네. 좀 취약하시고. 근데 전 몰랐어요 그걸. 그렇죠. 어렸을 때는 모르죠. 네, 그냥 엄마는 이런가 보다. 그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대상이 엄마인데 엄마가 굉장히 취약하셨고 엄마가 치료를 받으실 정도로 많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불안함과 그리고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것들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혼자 있을 때 많이 두려웠고 또 자유행위에 이제 몰입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적어주신 걸 보면 열등감도 되게 많았고 외모 콤플렉스도. 외모 콤플렉스? 네, 이걸 좀 이해 안 가요. 나오시는 분들 다 왜 이러세요? 이거는 본인이 생각한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인형 같은 외모신데 어렸을 때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고 많이 불안했고 또 그래서 자위 중독이 있었고 이제 머릿속으로 로맨스 상상.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 생활은 또 어려웠다고 그렇게 시험 공포증이 뭐예요?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 시험을 장난처럼 쪽지 시험을 보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엄마한테 장난처럼 봤으니까 진짜 못 봤죠. 진짜 못 봤는데 그걸 엄마한테 딱 들켰나 봐요. 그런 시험지 보여드리진 않았겠죠. 근데 들켰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맞아 죽는 줄? 네.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인데 안 하면 안 됐어요, 공부를. 그 후로는 죽기 싫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더 이상 딸로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그날 그날. 그때 며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내쫓거나 그래도 꼭 제가 이렇게 울면서 들어가면 뺨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저는 시험을 못 보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네, 고3 때까지 계속 시험 공포증이 심했어요. 음. 그래서 도서관이 한 4층인가 5층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늘 언제 뛰어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서관 애들 처박혀 있었죠. 늘 그런 뭔가의 불안과 강박적인 어떤 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혼자서 누군가 옆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누굴 찾는 방법도 몰랐고 누가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살았던 것 같아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회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우고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나를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막 때리고 나를 내쫓고 이랬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굉장히 낮았을 것 같고 삶이 진짜 꾸역꾸역이었겠네요. 아버지는 그럼 그때 뭐 하셨어요? 그렇게 맞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전 아빠한테 표현을 못했어요. 이렇게 아빠가 집에 안 계시니까 회사 가시면 이제 안 계시니까 엄마랑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오시면 얘기를 전 못하겠더라고요.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냥 마치 새엄마 아래 있는 딸처럼 모르겠어요. 얘기를 왜 못했는지. 그랬고 그리고 엄마가 워낙 아프시니까 아빠는 늘 엄마 돌보시는 거에 집중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마가 일이 터질 때 저희들 옆에는 없었어요. 저랑 제 동생한테는 옆에 누가 없었고 돌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근데 전 또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죠. 아프니까 저도 이제 엄마를 돌봐야 된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과 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그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도 너무 심했고 삶에 의미도 없고 고통스럽고 그랬을 것 같네요. 그렇게 공부에 몰입을 하다가 대학을 가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몰입할 게 없어졌네요. 맞아요. 정말 붕 떠 있는 느낌과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강박적으로 했으니까 네. 공부를 잘 했어요. 그때는 되게 저를 떠받들듯이 많이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네. 부모님이. 근데 딱 실패를 한 후에는 제가 이제 아빠에게도 약간 그런 대접을 받았죠. 이전에는 아빠한테는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제 쓰레기로 판명이 나는 느낌. 누구에게도 이제 제 속에는 늘 그게 있었지만 그냥 공부만으로 제가 꾸역꾸역 그걸 버티고 살아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실패했다는 게 딱 드러났는데 그 후폭풍을 딱 맞은 후에 전 진짜 이제는 살 수 없다 그게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살밖에 할 게 없다. 그랬었죠 그때.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힘든 시기였지 않았나. 어리기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에 갔는데 내가 이제 강박적으로 매달리던 공부에도 어떻게 보면 대학도 실패하고 부모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서 내가 쓰레기 취급 받는 듯한 그게 이제
만천하에 나는 쓰레기다. 내 안에 있는 내적 메시지가 이제 확증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자살 충동.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교 거기냐고, 공부 잘했겠다고. 그러니까 이러는 대학이었던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의 그 기준과 그 그랬구나. 분위기 상에서는 전 완전 그냥 살면 안 되는 존재. 진짜?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그 분위기가 저를 딱 그렇게 압도를 했죠. 그리고 아까도 그 외모 컴플렉스 이것도 말씀하셨다 말았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다거나 이쁘다고 이렇게 저를 쳐다봐 준다는 거에 대한 그게 상상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어릴 땐 또 아빠가 이뻐해 주신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아빠를 멀리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눈빛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주변에도 이제 엄마가 늘 돋보이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엄마가 미인이셨고 늘 뭔가 엄마가 꾸미시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 걸 좋아하셔 즐기셨어요. 그 아래서 저는 되게 초라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에 대한 인식도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특히 또 남성들한테도 이성에게도 자신감이 정말 없었죠. 네, 저는 남자들 쳐다보질 못했어요. 너무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다. 네,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 자체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더 경험이 이제 없죠. 특히 이성과도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난 그냥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뭐 휴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 남자 계속 집착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즐기는 데까지 즐겨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다 죽으면 되니까 살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그냥 죽으면 되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근데 그때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자신감도 없었고 아무것도 심리적으로 이미 무너진 상태니까 제대로 된 뭐 즐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이제 사귄다는 친구를 만날 때도 맨정신에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만나자마자 술집을 갔죠. 술을 좀 마셔야지 뭔가 대화를 하든 쳐다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약을 먹고 만나기도 하고 해롱거리는 약을 빈속에 먹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특히 딱 대학교 딱 입학한 후에는 이렇게 혼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이렇게 짜여진 틀 안에서 돌면 되잖아요. 크게 뭐 문제 있다는 게 걸릴 만한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드러내지만 않으면 철저히 숨기고 살 수 있었는데 대학교 가서는 그게 다 무너졌죠. 그냥 맨날 집에 처박혀 있으면 그 집에서 이제 그 쳐다보는 눈초리들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나오긴 해야겠고 근데 갈 데는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은 만나주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이제 또 만나면 술 먹게 되니까 제가 술 먹고 또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환상도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로맨스에 대한 상상. 그 행위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죠. 그때 그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저는 좋았어요.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들 그런 게 살아있다 이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늘 이제 성적으로 엄마 아빠를 만족시켜주던 내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남자들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살아도 된다. 그런 허락을 맡은 느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빠져들었죠. 그런 관계에.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나를 쳐다보면 기뻐하는 그 눈빛에 내가 이제 비로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나는 그 눈빛에 중독이 된 거, 그 관계에 이제 중독이 된 거네요. 그 전까진 죽어 있었어요. 꾸역꾸역 살았어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까 어렸을 때부터 로맨스 상상 이런 게 있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내가 머릿속에 공상하는 그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지 못했던 내가 원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늘 누군가 날 사랑해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뭔가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계속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전에 이렇게 그 남자가 날 좋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성적인 거는 제가 아까도 그 남성들이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추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지속적이었죠. 지속적이었고 또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였고 하여튼 그때 받은 그 눈빛 그때 내가 그때 사랑받고 있다고 사랑스럽게 나를 만져주던 그 눈빛 그때는 추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라서 그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근데 그걸 제가 되찾은 거예요. 성인이 돼서 그 눈빛을 또 본 거예요. 남자들의 그 행동과 그 눈빛을 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구나. 내가 찾던 거? 그렇게 갈구하던 그 사랑을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억나요. 생생히 그 순간이 기억나요. 그때, 이거구나 했던 그 순간. 그때부터 깊이 빠져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 성에 대한 분별력 또 뭔가 남녀관계가 뭐 어떻다라는 뭔가 지켜야 될 선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 경험을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거를 방관하시는 그런 분위기였고 아버지가 그런 거에 되게 그런 거 교육할 만한 환경이 아니고 거기에 노출이 되는 환경에 제가 좀 있었어요. 사춘기부터는 제가 스스로 멀리했지만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니까 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었던 거죠. 그게 사랑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내가 그냥 만나서 이렇게 즐겁고 살아있다는 느낌 받는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냥 그 성적인 접촉 그게 그게 사랑이라 느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사랑이라고 느꼈으니까 나는 그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강박적으로 몰입하고 진짜 술 마시는 사람이 한두 잔 계속 늘어나듯이 나도 점점 더 그 안에 이렇게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도 짧아지고. 근데 언제부터 이게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구나 느꼈을 때는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사실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뭘 감춰야 되고 계속 제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고 계속 위험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계속 감수해야 되고 사실 계속 느꼈어요. 계속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을 했지만 안 됐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꿈을 꾼 것 같아요. 네. 그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을까. 매일매일 불안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그런 공포잖아요. 사실 여성이 더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도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꾼 것 같아요. 늘 뭔가 죽음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오늘 그 만남이 그냥 끝이면 좋겠다. 아침에 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아침에 오면 또 그 남자는 날 떠날 거고 난 혼자 남겨질 건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 행위, 중독 행위 그냥 거기에만 좀 그냥 미친 듯이 빠져 지냈던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 그 행위에 몰입할 때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었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나는 버려질 거다. 이건 아니다. 뭔가 그냥 딱딱딱 끊긴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파편화된 느낌이에요. 딱 그 순간 또 딱 끊기고 딱 어떤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뭔가 근데 그만큼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 순간에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거기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그래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뚝뚝 끊기듯이 그 어떤 중독적인 기억과 또 무력감으로 푹 떨어졌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뚝뚝 끊겨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한 7, 8년 정도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고 거짓말, 이중생활, 외박,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아, 오늘 밤 그냥 넘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를 안 하고 싶어서 딱 길거리에 집에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차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그냥 이 세상이 TV에서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서 있고 뭔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혼자 서 있는데 이제 세상이 밖에 빠르빠르 이렇게 지나가는 화면 뭔지 아시죠? 여자는 멍하고 뭘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생생히 딱
느껴진 날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공황장애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막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지나가요. 차도 지나가고. 근데 저는 온전히 홀로 딱 거기 서 있는데 그냥 한 발짝 뒤지는 게 안 돼요. 이때가 그 남자 안 만나야 된다는 걸로 이제 집에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안 만나고 오늘을 넘기고 싶은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그냥 서 있는데 뭔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세상에 이렇게 막 나만 빼고 돌아가고 있는 그 느낌에서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약간 그런 느낌. 중독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참 설명이 안 돼요.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은 또다시 채팅하러 가는 거예요. 집으로 못 가겠어. 또 채팅하러 갔다가 또 안 돼. 오늘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꾸역꾸역 나와요. 또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혼자 그 밤에 방에 누워 있는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끔찍해요. 그러면 그 새벽에 왜냐면 잠을 자려고 꾸역꾸역 이제 갔기 때문에 새벽 한 1시가 되고 막 2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넘기리라. 근데 그 새벽에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채팅을 해요. 그럼 그 새벽에 집을 나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짓들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를 새벽에 만나러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돼요. 어느 딱 거의 그때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정신을 거의 놓아야 되는 그런 약간 순간? 그런 패턴을 가다가 하여튼 어느 순간은 이제 이걸 끊어야겠다는 게 좀 극심하게 올라가요. 극심하게. 그런 순간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다른 중독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미 내 안에는 이게 중독이 이미 시작됐을 때는 사실 이게 뇌의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내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거스르는 게 진짜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사실은 거스른다는 게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이제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오픈한 분이 있어요. 저의 이런 생활을 이제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얘기를 그래도 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너무 이제 오랜 기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뭐라고 터치를 못 하셨어요. 왜냐면 뭔가 해주려고 해도 제가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제가 돈이 있으면 채팅을 하러 뭐 PC방에 가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다 이렇게 드려요. 제가 안 하려고. 그런데 또 제가 또 어떻게든 돈을 약간 훔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또 가요. 아까 그런 상황이 또 막 오면 못 참겠으니까. 또 이제 제가 컴퓨터가 있으면 또 그걸 또 하게 되니까 또 컴퓨터를 맡기거나 또 집에 가면 또 그러면 또 집 열쇠를 맡기거나 하여튼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걸 또 많이 시도를 해보셨죠. 근데 소용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너를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치료를 받아라. 그런 것들 이제 알아보셨더라고요. 저의 그런 패턴이 좀 심각한 중독적
중독적인 패턴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울증 약이나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졸리는 거,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중독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리 졸려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이제 딱 하시면서 너가 지금껏 계속 이렇게 살다 죽을 거냐고. 그때가 거의 이제 일주일에 막 많이 만날 때는 세 명이 뭐예요? 하루에 3명도 만났으니까요. 하루에 3명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못 있겠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극심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헤어지면 바로 새벽에 바로. 또 누굴 만나. 또 그 남자가 바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또 헤어지면 또 바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너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낼 거냐고 이제 그때 좀 정신들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찾아봤어요.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 그때 이제 시작이 됐죠. 새로운. 바닥을 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어쨌든 그분한테 털어놨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이제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지 않고 나눠서 또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치료하는 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용기 있게 내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진짜 내가 이게 회복이 될까 의심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시도니까 저한테 또 두려움이었죠. 뭔가 이렇게 지금껏 살아온 자체가 그냥 중독 행위하면서 그냥 살아가던 내가 이제 뭔가 치료 기관도 찾아야 되고 모든 게 또 새로운 걸 또 제가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로 제가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참 그때는 신기해요. 뭔가 모르게 뭔가에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에 그냥 내가 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뭔가 전문 치료 기관을 찾으려고 제가 원래는 혼자 있지를 못하는데 일요일이었는데 주말이면 제가 늘 남자를 만나야만 했었던 기간 그때 패턴이었는데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그걸 알아봤어요. 치료할 수 있는 데를. 그게 너무 저한테 신기했어요. 내가 혼자 이렇게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처음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뭔지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게 딱 박혔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이제 시작을 했고 물론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에 또 제가 그 자신감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웠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그것도 전문가도 그래서 그거 만나고 상담을 받는 것도 늘 그냥 자신이 없었죠. 눈도 못 쳐다보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거는 신기했어요. 내가 알아봐서 근데 부모님한테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혼자 했었어야 했으니까 근데도 제가 하더라고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중독을 에서 내가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진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대단한 결단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들었어요. 한 4년? 3년 반에서 4년. 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중독만이 내 삶이었는데 지금 서 있는 나의 모습 그 지나온 시간 어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꿈꾼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꿈이고. 예. 그러니까 한 3년 반 전에 여기 처음으로 이제 왔던 그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치유 모임으로 이제 나눔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나눔 시간에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매일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1년 넘게. 나 그냥 나눔을 하려고 나가서 서면 그러니까 한마디 딱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중독행위를 안 하고 그 견뎌내는 그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 금단 현상이나 또 이전에 쌓아온 그게이기 때문에 우울감 여러 가지 감정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거를 살아내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쓰는 그 자리에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다고 나눌 그런 말도 안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었다는 그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물론 중독행위 한 후에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느낌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는 나눌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는 분한테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제 감정은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해성사하듯이 또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분도 왜 또 그랬냐 그냥 이 정도의 대화였을 뿐이었는데 치유 모임에서는 이제 제 감정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난 거거든요. 그 힘든 감정을 나누는 그 경험이 이제 시작이 그때 됐는데 맨날 울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런 나를 또 안아주는 분이 또 있고 또 중독행위를 한 달, 두 달, 100일 잔치라고 있는데 100일을 제가 남자를 안 만나고 지내면 너무 기뻐하면서 선물이라고 자그마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새로웠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안정적이고 지지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참 나는 어디서 살았는지도 내 삶은 다 파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치유 모임에서 나는 그런 환경을 다시 경험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동안 느끼기 싫었고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인정하고 느끼면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네요. 많이 울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속상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는 그 공포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성인이 된 내가 그 아팠던 나에게 찾아가서 많이 울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그런 참 좋은 시간. 이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동안 아팠던 독소를 빼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치유 모임도 참 저에게 새로운 경험들을 시켜주셨고 또 상담자 분과의 경험도 저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줬죠. 숨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모님이 옆에 늘 계셨지만 제가 뭔가 숨을 쉬고 산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또 저를 쳐다봐주는 그 눈빛이 뭔가 요구하는 눈빛이거나 뭔가 아픈 눈빛이거나
뭔가를 했을 때 봐주는 인정, 그 행동에 대한 인정의 눈빛, 그게 다였는데 제가 여기서 경험한 건 내가 중독 행위를 하고 와도 그런 저를 따뜻하게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니까. 맞아요. 처음에 중독 상담을 시작한 후에 한 달, 두 달은 계속 행위를 했어요. 끊어내지 않은 남자들도 있었고, 또 저도 또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와서 했는데, 근데 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랬는데 뭐라 하시나 이렇게 약간 시험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칠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더라고요. 그거는 전문가 뭔가 다르구나 그때 느꼈어요. 정말 8년을 어떤 분에게 내 행위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 마음은 몰랐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또 제가 밤에 자는 게 너무 무서웠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인이 참 웃긴 얘기인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밤에 혼자 그 얘기도 상담 시간에 했어요. 사실 밤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간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그날은 편히 잤어요. 왜냐면 내가 무서운 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아, 혹시 날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안도감이 들면서 자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어릴 때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내가 뭔가 무서워할 때 엄마가 옆에서 다 녹여주면서 재워주거나 아빠가 뭔가 내가 힘든 걸 들어주거나 엄마 때문에 뭔가 힘든 걸 들어주거나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든 시간은 사실 안 보내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내 옆에 누가 있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는 제가 중독 행위가 끌리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게. 저는 중독 행위를 제가 원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내 옆에 누가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다면 그런 미친 짓을 사실 왜 하겠어요. 내가 다 망가지는데 손가락질 갈까봐 맨날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그 짓을 제가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경험들이 저를 살게 했죠, 다시. 나를 인정해주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아파서 그래. 이거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지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독행위가 나에게 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불안감이 나를 계속해서 중독에 몰입하게 했다면 사실 이제는 나를 지지해주는 또 공동체도 만나고 상담자를 통해서 내가 그런 따뜻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그 어릴 적 상처받았던 내가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 확보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중독행위를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오늘 밤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미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루 그냥. 단 하루. 사실 몇 시간도. 왜냐면 그 몇 시간도 내가 오늘 그 짓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을 하는데 보내거나 또는 계획을 짜는데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제가 누구 하나 절 믿고 뭘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느 누구랑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진짜 관계를 제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 감춰야 되는 일들 뿐이니까 제 일이.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달 후 뭔가를 할 거를 계획을 하고 살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고, 또 나에게 누군가 뭔가를 맡겨주면 제가 또 그걸 해내고, 그냥 몇 시간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오직 그냥 그 중독 행위에만 몰입이 돼서 살 때는 사실 그걸 계획하고 그거에 몰입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남들하고 계속 거짓말 해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여기에 온 에너지가 쏟아져 있었는데 이제는 중독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또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산다는 게. 지금도 살짝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게 꿈 같은데 그냥 하루 넘기는 게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었고 해도 내 마음을 읽어줄 사람은 없었고 저도 또 제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해받을 그런 것도 말도 안 했겠죠. 그 지나온 시간과 함께 또 이제 한 4년 정도의 회복의 시간까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작고 인형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 얼마나 지금 큰 내적인 힘이 생겼는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보다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중독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중독자로 살았던 삶이 참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삶이거든요. 진짜 할머니가 제가 너무 좋아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밤도 전 남자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오늘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또 그 순간에 그 남자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남자를 이리로 오라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 하룻밤을 못 넘기겠는 거야. 이거 오늘 돌아가실지 모르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설마 이러면서 남자를 만나러 가서 서울로 올라와서 남자랑 있는데 이제 연락을 받았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돌아가신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돌아가시는 거 뻔히 아는 그날 밤에도 전 남자를 만나러 간 어찌 보면 미친년이 지금 내가 내 생활을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혼자 또 그걸 또 안고선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오로지 그냥 제 중독 행위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다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걸리긴 해요. 그런 저의 약간 인간 같지 않다는 느낌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물론 그게 상처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에 대한 그런 느낌들 지금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고 걸림돌이라고 하면 걸림돌이고 제가 넘어야 될 산인데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참 힘든 회복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는 가치 없어라는 그 메시지는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무뚝무뚝 들어요. 그런 오늘도 들었는데 이 남성들을 보면 뭔가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지하철을 못 타왔어요. 왜냐면 그 안에 남성들이 있고 거기 딱 칸에 딱 서 있는데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다 나를 뭔가 되게 쉽고 가치 없는 여자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아무도 사실 모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현실처럼 느껴지고 근데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게 저는 참 신기하거든요. 한두 정거장이 아닌 1시간도 제가 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근데 오늘 저 모임에서 나누면서 도움이 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약간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 또 그 받았던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딱 어떤 순간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나는 무가치하거나 나는 정말 쉬운 여자거나 이렇다라는 게 딱 올라오면 전 거기서 이렇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한순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점점 약해지곤 있어요. 약해지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잘 타고 다니고 남자들도 쳐다보고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일도 하고 이게 저한테는 안 됐었거든요. 아직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내가 중독으로 달려갔다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힘은 있죠. 있어요. 잘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늘 순간순간 느끼지만 그 힘이 떨어질 때 늘 누군가 제 옆에 있어요. 저에게 힘을 줄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덩그러니 어디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환경이 처하면 중독 행위까지 갈 거는 사실 잘 상상은 안 되지만 힘든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옆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늘 있어서 네, 그래서 살아요. 힘들어져도 이게 겪어야 될 지금 과정이다. 또 혼자가 아니니까 또 그분들 만나면 또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게 힘이에요. 저도 지지자 할래요.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지지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잖아요. 이제 열매님은 그 소중하다는 느낌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살고 계신 것 같네요. 제대로 맞아. 제대로 이게 사는 건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사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열매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제 제대로 살아요 우리. 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내 삶이었고 내가 이걸 인정하고 내가 나눌 수 있을 때는 이미 나는 이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을 때 이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커다란 힘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망설였고 또 제가 워낙 말을 잘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해야 되나 너무 고민했고 그랬는데 잘 나온 거겠죠? 뭔가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냥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이 되고 이런 용기 있는 결정, 용기 있는 인정, 결단들이 또 선을 이루고 이게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해줄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숨기고 내가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 난 이제 건강한 삶을 택했잖아요.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 결정과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해요, 많이. 할 말이 많을 땐 해줘야 돼. 이분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 마음. 할 말이 많다는 뜻은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자기를 되게 학대할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꺼내놓기가 참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받는 느낌은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고립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느끼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신을 욕하고 있을 그 메시지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셨으면 좋겠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새로운 길을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꿈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옆에 휴지님이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잘 저 앉아 들으셨죠? 있었어요. 예. 네, 잘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질문이 기네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안 적고 들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되게 멘붕이 오는데 그냥 열매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과 죽은 것 같은 삶의 나날들 거부되고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 외로운데 붙어 있을 사람 없고 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뭔가를 해야만 항상 날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난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난 누군가를 기뻐하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기대면 파괴될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열매님의 모든 감정들을 다 느낄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또 항상
지난번과 그랬고 지난번에도 항상 그랬지만 여전히 저의 상처들과 저의 아픔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있는 이 관계 중독이 가장 저에게 많이 올라오게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쓸 수가 없었고 되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되게 복잡해요.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대로 네. 정리가 안 되시고. 네. 그래서 가장 이 열매님께서 보내주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던 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항상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괜찮지 않으면 다 파괴되는 거고 부서지고 난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겁나 외로워지고 혼자 있게 되고 그쵸. 나는 괜찮지 않아도 되죠. 괜찮을 때도 있지만 괜찮지 않아도 될 때도 있는 거야. 괜찮아야만 한다면 괜찮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 항상 사람이 긍정적이거나 좋을 순 없으니까. 괜찮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만 할게요. 여튼 저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고 많이 위로가 되고 그런데 그냥 하나 느꼈던 건 지금 열매님 되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너무 멋지고 오늘 이렇게 너무 이 자리가 어색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주저리 했는데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온 걸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방금 휴진님 말씀대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자리 나온 걸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은 왜 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모임 안에서 나눌 때는 이렇게 상처 있으신 분들과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나누는 것들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딱 이게 방송으로서 내가 나누니까 불특정 다수인 분들이 이걸 듣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삶을 뭔가 평가받진 않을까, 뭔가 이 나눔들이 괜히 한 건 아닐까 이런 좀 두려움이 조금은 느껴지는데 괜찮지 않아도 네 괜찮아요. 네, 사실 열매님이 여기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 9장 분량의 이제 본인의 스토리를 적으신 거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읽고 오늘 저희가 지금 저녁에 녹음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저는 이제 혼자 머릿속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읽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왠지 열매님을 보는 순간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보자마자 내가 너무 친한 척을 한 거예요. 갑자기 어머 어서 오세요 막 이랬는데 열매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나는 이 스토리를 내가 이렇게 듣고 나 혼자 너무 막 그런 거를 하루 종일 느꼈지만 열매님은 내가 이런 걸 느꼈는지 어쩐지 모르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시겠다. 저는 이런 걸 좀 자제해야 되는데 혼자 막 그냥 저는요. 물론 이 9장으로도 그 스토리를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야기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을 때는 마음이 아팠고 또 중독의 그 과정 이야기를 읽을 때는 너무 그 고통이 느껴졌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물론 여리여리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같은 여자로서 시작부터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듣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적어주신 그런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따스함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요즘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적십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중독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여러분들, 당신들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팠던 여러분들은 아파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런 글을 우리 열매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 그 든든한 힘이 지금까지 열매님을 이렇게 건강한 삶을 향해서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올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첫 발걸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님도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그 SA 모임이라고 해서 성중독자, 여성 익명의 성중독자들 모임이 있다고, 거기 참여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잠깐 모임 안내를 해드리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저희 서울중독심리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중독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 또 그 외에도 상처받고 또 외롭고 또 나의 마음을 나눌 곳이 필요한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또 그 안에 열매님도 함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익명의 성중독자들 모임 사이트가 있어요. sakorea.org 그쪽으로 오셔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관계중독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열매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희진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